조금씩 힘이 빠지는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나 혹시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폭락장 이런 것들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많은데 그건 나쁜 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를 집중하는 게 앞으로 이제 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주택은요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주력재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자 또 부동산 관련된 많은 궁금증을 여러분들한테 해결해주기 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지식들, 그 다음에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강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와 지식의 배움터 대표 부룡 신영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좋지 않죠? 사람들마다 이제 다 느끼는 반응들이 다 다르겠지만,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또는 부동산 상승에 굉장히 좀 속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라고 해서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상충되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처해진 기분과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혼돈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12월 기준으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매 시장은 사실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2003년 1월 달 초에 발표됐던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요즘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많이 오른 지역들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조금 어떻게 좀 움직일까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매매 시장은 심리적으로나 좀 상황적으로 되게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4월, 5월 달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역전세란에 관련된 공포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2024년도가 참 재밌는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 환경, 두 번째에 있는 시장 환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장 환경 자체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우리가 보통 이번 상승장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3년도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시기는 아마 2017, 8, 9년도 요때부터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급등장이 왔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올라갔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거의 2013년에서 2023년이면 사실상 10년 정도잖아요. 물론 이제 사실상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게 2021년 정도였으니까 사실 한 7, 8년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시장 환경이 그 전에 있었었거든요. 그 정도 올랐으면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좀 힘들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게 맞다,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사람들의 그 정보,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딱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상급지가 올라간 거예요. 상급지가 제일 먼저 올라갔고 상급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급지 사고 싶으세요? 하급지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상급지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금 주춤했을 때 다시 조금 뭔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상급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 시장이 주춤했다가 다시 각종 완화가 시작이 됐었을 때
당연히 상급지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상급지가 반등장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급지로 번져나가야 되는데 하급지로 가면 갈수록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고 근데 상급지가 올라가는 건 봤고 이러면서 수요가 한쪽에 몰리고 나머지 쪽으로는 몰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돼서 지금의 상급지와 하급지의 양극화가 발생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몇 년간 맞았으니까 믿었었던 거고. 근데 지난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며칠 후부터 몇 달 후부터 이자 내라는 게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급지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돈 버는 정도가 월급이 좀 센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급지로 갈수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잘 판단해보고 잘 생각해보면 그다음에 시장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98년 이후 99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장일 때의 상승장 후반부였던 2007년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도 상급지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강남은 오를 것이다. 근데 강남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때 뭐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었고 그때도 2007년, 2008년 가장 화두가 고분양가였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고분양가 화두가 되는데 살 사람은 힘들고 그러니까 당시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이 양극화였어요. 그때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했던 곳.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러니까 청약 완전히 어디는 완판되는데 어디는 미분양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체장 그 이후에 침체장까지 계속 이어져 갔었죠.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떨어질 거냐 또 얘기하게 되면 또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요.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이제 폭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거의 빌딩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속도로 떨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저는. 조금씩 힘이 빠지는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2008년 이후부터 그 이후의 하락장, 침체장의 모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 좋은 편이라고 봐요. 그때 모습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하는 시간이 조금 이어지긴 하겠으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나 혹시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폭락장 이런 것들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이슈 사항이 터지기 전에는 약간의 하락 또는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또 바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또 펼치면서 하방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흘러가는 모습은 그 추세상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보여지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나 이런 것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소소한 곳에서 또 다른 투자 기회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던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시장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 강남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강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지금도 이제 떨어질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반등하고요. 떨어지는데 반등하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즉
흔히 말하는 중심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그때 시절의 분위기가 괜찮다 싶으면 강남에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강남의 재건축 이런 곳들이 팍 튀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보다 아니네 그러면 떨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이제 전고점의 꼭지점을 이어 보게 되면 살짝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던 그때 상황을 가지고 보게 되면 크게는 하락이 맞는데 전고점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더라. 그리고 밑에는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다들. 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관심도가 강남같이 중심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심지에 몰려가는 사람들 수요만 눈에 보일 뿐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실수요자들의 수요잖아요.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평평하게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다. 그래서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가격을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웬만한 곳들은 그냥 평평하게 가격이 유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유지되거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미할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그것만 보셔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세 가격이라는 이슈가 집을 안 사는데 다 전세 살아야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의 하방을 받쳐주는 현상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행동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경매를 하든 급매를 하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정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앞으로 내가 이제 투자자로서 또는 이제 가끔가다 수익을 내고자 싶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르냐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경매로 샀는데 생각보다 침체장이 되게 길어서 내가 생각보다 더 떨어진다. 이런 경우도 분명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 경매로 사게 되면은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높은 가격으로 샀던 분들은 그 이하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하방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게 되면은요. 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나중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또 시장은 또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 장기적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급매물, 경매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둔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반대로 자꾸 전세를 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전세 가격 올라가서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새로 드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질 필요가 있을까? 너무 숫자로 비교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결국 지금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수능 문제 풀려고 하는 내가 만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는 저는 그냥 간단해요. 상급지가 전고점까지는 못 올라갔더라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이때 상급지로 들어가는 행동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올 초에 생각을 해볼게요. 올 초에 30%가 떨어졌어요. 그때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샀으면 이득이겠죠. 물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30% 싸게 샀다면 떨어져도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동안 나는 그 좋은 곳에 거주의 안정성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요. 상급지는 계속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에서 내려 있을 때 사는 게 맞을까요? 올라 있을 때 사는 게 맞을까요? 내려 있을 때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 있다고요. 근데 왜 지금 들어가서 돈을 더 주고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상급지를 사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큰 틀로 보게 되면 지금보다 또다시 실방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 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약간 이렇게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일반인들일 거예요. 근데 그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행동 패턴이 뭐가 있냐면
지금 기준으로 세상을 자꾸 재단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대단하기 전에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나와 있는 각종 프롭테크나 이런 정보 관련된 정보들, 업체들 정보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료가 나오고요. 최근에 나온 것들 같은 경우도 2006년, 2005, 6년 요때부터 시세가 나와요. 그 시세의 어떤 아파트의 그 시세를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거조차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준으로 떨어지는데 왜 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현상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013년 이후가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분양가 떨어지는 거 보신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수요가 늘어나는데 어느 미친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게 잡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분양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실시해서 분양가 올라가는 상승 속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나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꺾였다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 상승이잖아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조금 꺾였다. 그럼 분양가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혹시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좀 높여서 잡을까요? 그게 비싸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는 거죠.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시장 환경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올릴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분양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상승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시간 지나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1000가구를 분양했는데 한 800가구가 분양되고 200가구가 미분양 났다 하더라도 800가구가 분양됐으면 돈이 들어왔거든요. 200가구 미분양된 거는 좀 아름아름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양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으쌰으쌰 막 이렇게 올릴 것 같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저도 부동산 쪽을 하지만 그건 나쁜 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땐 그분도 경험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상승할 때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상승장이 약간 꺾였을 때 그래도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었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뭐냐? 자,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분양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좋아요. 800가구 정도 분양이 될 줄 알았는데 500가구밖에 분양이 안 됐어. 계속 사람들의 심리는 안 좋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대. 그러면 500가구가 분양됐다는 얘기는 500가구가 미분양 났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분양가 올리면? 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것들을 보는 저희 같은 일반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은요 지금은 500가구 분양되고 500가구가 미분양됐다라고 하더라도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더 올릴 수 있고 아직 분위기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더라도 고민 끝에 너무 가격이 비쌌나? 분양가를 낮추게 되겠죠. 근데 왜 낮출 수가 있느냐?
아무리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건설사들은 적정 마진을 두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 마진을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그동안 금융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럼 금융비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그러면 금액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이 2009년 이후 2014년도까지 분양가가 조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미분양이 딱 났어. 500가구가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00가구가 미분양 났어. 그러면 더 심각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할인 분양 같은 거 해가지고 일단 빨리 잘 안 도는 자금 회수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가격 할인이고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승이 될지 하락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설사 하락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상황과 나중에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양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자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 심리적으로 분양 받고 싶겠어요? 올 초에 엄청나게 분양이 잘 됐던 서울 지역들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줍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들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그것들을 보는 건설사들이 이 상황으로 가면 위험하겠는데, 더더구나 뭐 건설 경기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건설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분양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또는 할인 분양이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2009년 이후에 2014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질문하거나 또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실 때 보게 되면 그분들은요, 가야 될 지역을 정해놨어요. 난 여기에 분양을 받을 거야. 이 지역에 가고 싶어. 근데 조금 더 넓게 바운더리를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적절한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청약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약을 받아놓고 그 집에 입주하게 되면 설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원래대로 회복을 하거나 올라가요.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돈도 안 되고 영끌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 눈은 높아서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못하게 하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영끌했던 사람이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뭐 경매로 많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청약시장에도 누군가는 해도 되고 누군가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일단 내 상황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청약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떠나서 내가 원래 가고 싶은 곳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럴 때는 먼저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럼 더 좋은 곳이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럼 급매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럼 분명히 갈아타기라든지 이러면서 내가 원래 목적한 대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지금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저는 차라리 당구에서 말하는 3쿠션으로 가도 된다. 내가 원래 하는 거는 세 바퀴 돌아서 공을 맞추는 게 목적이지, 단번에 뭐 공을 맞추느냐, 세 번에 벽을 맞추고 들어가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이라면 강남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기 자체적으로 상승했다가 좀 애매한 혼돈의 장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냐 떨어질 거냐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물음표의 상황이거든요. 50대 50의 확률을 과감하게 베팅한다? 그것도 영끌해가면서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의 내 상황을 돌이켜 보셔라. 그리고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동네를 좀 바꿔라. 그 동네도 비싸다? 그러면 더 낮춰라. 그랬는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모아라. 그땐 전세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자꾸 요령 피우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번에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원망하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돈이 6억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억짜리를 가기 위해서 영끌에서 거의 한 9억의 대출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죽거든요. 죽으면 아무 짓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6억짜리를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6억짜리 가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6억짜리를 가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이 시장에 자존심대로 가시는 분들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억짜리를 가시는 게 맞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단계를 낮췄잖아요. 그럼 6억짜리를 보면서 6억짜리 중에서도 나중에 무언가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라는 게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 가격이 오르는 동네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동네 중에서 이제 10억 보던 눈을 버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6억짜리에서 찾으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GTX. 그러면 GTX A, B, C가 있는데 지금 B하고 C는 착공을 안 했죠. 근데 A는 착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착공을 했어. 그럼 A 착공한 데가 어디냐? 그럼 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운정 신도시,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동탄 신도시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호재가 구체화가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서 대다수 그러겠죠. 그러면 나는 운정 신도시보다는 동탄? 근데 비싸네? 그러면 또 이제 막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비관해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출퇴근하거나 내 가족을 키우기 운정신도시 괜찮냐? 괜찮다면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일단 무언가를 만들어서 발판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 때 6억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개통이 됐다. 그럼 최소한 얼마 정도는 오르겠죠. 얼마 정도 오르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또 돈을 보태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제 경험이거든요. 내 최종의 목표는 서울이었잖아요. 10억짜리 어딘지 모르지만 서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거나 어느 지역에 갑자기 입주 물량이 터지거나 이래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은평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운정신도에서 가까운 거 은평구니까 내가 원래는 성동구를 가고 싶었는데 성동구나 그쪽 위쪽에 있는 동대문구가 갑자기 입주 물량이 막 터져가지고 가격이 위축되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GTX 호재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호재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또 노하우가 설사가 틀렸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틀렸지 하는 시행착오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생각을 할 때 되게 좋은 지금 내가 실수했던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을 또 극복하면서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어느 순간에 나는 서울에 들어왔구나. 내 목표 달성했구나.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무언가를 또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자꾸 뭔가를 잡고 꿈과 이상이 높아서 그걸 가려고 한다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운정신도시 갔고 뭐가 갔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떨어졌어. 그러면 또다시 세상을 비난하거나 그 누군가가 또 이제 뭐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일반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되는 게 어디서든지 투자는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판단했어도 틀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나를 갖다가 막 비난하나요? 비난하기보다는 그때는 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제가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나오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쯤 또 다른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경매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상황에서 경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GTX 호재와 관련된 공부를 했죠. 또는 시행착오가 났으면 그것들 이 답변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배웠죠. 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걸 배우게 됐죠. 또는 경매라는 걸 배우게 됐죠.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영끌했다가 망한 사람들은 재기불능, 그냥 쳐다보고 그냥 투덜투덜 대거나 누구만 비난했던 사람들은 역시 재기불능이에요. 왜? 할 수가 없거나 자기는 그동안 지식이 안 늘어났으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따라가시더라도 너무 요행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요.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단계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볼 때는 한 3-4번만 해도 최종적으로 목표 달성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오죠. 저도 예전에 맨 처음 투자 시작할 때 정말 집값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되게 비난 많이 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다 해먹었다. 나는 뭐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제가 시간 지나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 올라왔고요. 제가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단계별로 그 수준에 맞춰서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지식이 늘어가는 거고 나중에 최종 목표 달성하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가는 건데 그게 맞는 거지 단번에 가려고 하지 마라. 모든 동네가 떨어지는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그걸 경험 못 해봐서 그런 건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항상 상승하고 항상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주 대표적이네요.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권은 상승했는데 나머지 권은 상승 안 했잖아요. 예, 서로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시기는 강남은 주춤한데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외곽 지역이 막 올르던 시기. 그게 2021년이잖아요. 2020년, 2021년이잖아요. 그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시기를 갖다 맞추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춰서 꾸준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수능 문제 풀어서 딱 답 나오는 것처럼 이게 수능의 패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속상하겠죠. 근데 그때 남 비난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운정신도시 중에서도 이왕이면 내가 GTX 앞에서 그 집을 싸게 샀다. GTX가 뚫렸으면 최소한 오를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오른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줄인 거죠. 근데 저기 멀리 또 어떤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터져가지고 막 좀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조금만 보태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니까요. 운이 좋으면은 징검다리를 그냥 단번에 2단계를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창릉 신도시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미 벌써부터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릉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터지면 운정 신도시도 가만히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창릉 신도시가 일종 말하면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분양한다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라고요. 땅도 못 팠어요. 땅 파고 3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운정 신도시나 뭐 다른 지역들 호재 있는 거 빠른 시간에 호재가 오겠죠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릉 신도시가 땅 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에서 생각보다 유물이 갑자기 나왔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디는 분양됐는데 어디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어디는 분양된 것이 입주 물량이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창릉 신도시 전체로 보면 많은데 사실상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그만 영향도를 주는 입주 물량이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를 내가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닥쳐오지도 않은 것들을 퉁 쳐서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15만이래, 뭐 10만이래 그 물량이 쏟아지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또 완공이라고 하는 거는 착공하게 되면 보통 3-4년에 지어지는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건설사한테 택지를 분양을 하고
택지를 분양하게 되면 건설사가 또 그것을 보면서 어느 때 분양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그걸 맞춰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이 2019년 그때 문제가 그 3기 신도시가 얘기가 나오고 2023년 지금까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게 됐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보상가 정부 입장에서 높게 주겠습니까? 낮게 주겠습니까? 막말로. 좀 낮게 주고 싶겠죠. 반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면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것들에 발생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접 예전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3기 신도시가 정부가 몇 년도에 완성됩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진행되어 보면은 시장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장에 누군가는 지레짐작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안 해버리는데 저는 해보니까 그 지레짐작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양하게 바뀌고 다양하게 시장이 움직일 테니까 그것에 맞춰서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창릉승도시 입주한다 진행하는 과정 생각보다 늦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놓고 좋은 게 팔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다가 창릉신도시가 좀 더 구체화된다? 그럴 때면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래서 아예 하지 말아야지. 결국 그러면 계속 그 자리예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 투자 잘해 라는 생각이 혹시 있었다면 버려야 돼요. 투자를 하는 분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어깨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 좀 투자를 아는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이 가장 빠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상승장이에요. 근데 지금 상승장이 끝났거든요. 아마 그분들 나 좀 잘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머릿속에서 옛날하고 좀 다른데? 이런 느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무너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재개발로 돈을 벌었어요. 다음번 투자 뭐 할 것 같으세요? 재개발하게 돼 있어요. 일단 나는 분양권 투자로 돈 벌었어. 그러면 분양권 다음에도 하겠죠? 이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의 이런 그 논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개발이 막 잘 된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너무 불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 정부가 뭐 어떻게 할까요? 각종 규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무주공산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었던 시기와 무언가 시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시기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투자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속으로는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긴 해요. 그런데 무리하게 행동하죠. 아니야, 내가 이럴 일 없어. 내가 좀 뭐가 잘못 생각했나? 다시 한번 해볼까? 근데 이미 시장은 환경이 바뀌고 있는 중이죠. 정부 정책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가 재개발 살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에 5천만 원인데 지금 한 5억이네? 누가 살 수 있겠냐고요.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나는 그동안 해왔던 관성이 있어서 통장에 돈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오래 경험한 사람이 볼 때는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면 죽으러 가는 걸로 보여요. 왜? 시장을 아직 경험이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뻘짓하고 있다. 시장과 반대를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 그런 분 되게 많으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아마 작년 그래 올해 상반기가 가장 힘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주택자분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 한 놈만 패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거의 대부분 한 놈만 패고 계셨을 거고요. 시장을 안 본 채 한 놈만 패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점점 규제는 강해지고 있는데 규제는 강해지고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괜찮은 가격대로 살 수 있는 동네가 어디였느냐? 입지가 나쁜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지가 나쁜 곳이 시장이 꺾이게 되면 제일 안 팔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여기에 들어있는 뽕 지금 빼셔야 되고요.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정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해요. 팔다리 잘라야 돼요. 아니, 속된 말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게 아마 자금 회전이 아마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자도 내야 되거나 또는 역전세란 맞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에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산 가격보다 낮춰서 손해보는 행동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요. 일단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추를 풀러야 된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손해보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이 가벼울 때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딱 막혀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손해보기 싫어.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고 앞으로 더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사는 게 맞겠어요? 죽는 게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시고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찐 투자자분들은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 입장에서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정부를 비난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 이 생각은 저는 못 하실 건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상급지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 2, 3년 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살 수 없었던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 통장에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시장이 좋은 시장일까요? 나쁜 시장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 시장을 세상이 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가는 것처럼 표현들을 하시는 느낌인데 다 자기 위주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뒤에 물러나서 전지적인 3자 시점에서 딱 보게 되면 나는 나쁜 짓을 한 거고요. 이상한 짓을 한 거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싼 가격으로 걷어들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이 되는 게 맞겠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못 느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했던 시행착오라는 걸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수정해야 돼요? 간단해요. 수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정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겠다는 얘기가 더 되겠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시장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보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던 사람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인이 이제 경험해 보시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를 잘라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가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요. 다행히도 이 투자 세계에서는 팔다리 자른다고 안 죽어요. 팔다리 잘렸을 때 아플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돼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종잣돈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생긴 종잣돈은요. 지난번에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또다시 고민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그때 뭘 어떻게 했나, 뭐가 문제였나 이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아마 대부분이 공통적일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갖 돈을 다 걷어들여다가 베팅을 하셨을 텐데 물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명조끼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일단 비주거 상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졌죠. 왜?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주력지인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재 시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대체 시장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 시장에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다시 이제 막 공급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죽을 맛이죠. 근데 이걸 역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기회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싸졌잖아요. 그렇죠? 싸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좀 걸러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지난번에 9월 26일 날 9.16 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비아파트 부분에 관련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아파트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사가 집을 안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또 누군가는 되게 좋은 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왜? 가격은 싸졌고 흔히 말하는 경험 없는 투자들 들어와서 막 지금 이 시장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의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 거면 누군가는 그걸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비주력제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비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비아파트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택이 조금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준주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익형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주거와는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주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 이 부분은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비아파트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비아파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비아파트는요, 말이 비아파트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파트처럼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오피스텔 어때요? 상당히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더더구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막 다 사람들 몰려다닐 때 보면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 아파텔 얘기하게 되면 이제 3룸이잖아요. 3룸 아파텔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유행했던 이유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글로 몰려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는 투룸 오피스텔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원룸 오피스텔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막 그러면서 몰려갔는데 별로 반응 없으니까 좀 주춤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시장이 좀 꺾이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줄어드는 현상이 2023년인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물량들은 보통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지금 2023년이니까 2026년. 근데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2025년도 중반부터는 입주 물량 부족이 아주 노골화될 거예요. 문제는 그 노골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건설 경기 활성화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빌라. 특히나 빌라는 더 지금 초토화됐죠. 빌라는 지금 짓지도 못해요. 아무도 안 사는데. 아파트도 줄어들었는데 빌라는 더 줄어들었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공급 물량은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뭔가 통해서 공급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게 될 거고요. 투자자보다는 2030 세대들이 살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할 거예요. 얘네들이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당장 이분들은 거주할 것이 더 먼저니까.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살아야 될 오피스텔과 빌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2009년, 2010년, 11년 이때도 결국에는 당시 정부가 했던 거를 보게 되면 소형주택 활성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준주택으로 인정.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닥난방도 허용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바닥난방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서 빌라인데 원룸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만들면서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피스텔 청약붐이 일기 시작해요. 그게 아마 2011년, 12년 정도 또 기억을 하는데 막 오피스텔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피스텔 청약해가지고 내가 수익 이자 받아먹고 살겠다.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하고 월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내 월세 받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들면서 오피스텔 청약 늘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아우 너무 아파트는 좀 그렇고 빌라마저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돈으로 빌라 사야지. 이런 경우도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잠시 동안 시장이 비아파트 부분이 활성화됐던 부분도 2009년에서 2012년, 심지어는 2015년까지 이어져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아까 지금 제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꾸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것들로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전세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월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일종의 나비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오른다에 대한 근본 원인은 그 앞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를 집중하는 게 앞으로 이제 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피스텔이든 뭐든 간에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거주를 위한 공급의 문제예요. 결국 공급이 가장 기본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시장을 규제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자체는 뭐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던 이 상황은 결국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으로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건설회사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집을 짓겠냐고요. 그럼 집을 안 짓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 투자자라면 매매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주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매매와 전세라는 거죠. 근데 매매 시장은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별로 크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는데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근데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매매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전세라고 하는 원래 수요에다가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된 수요까지 갑자기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근데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줄어든다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갈 리가 없죠. 지금도 이미 불안해요. 지금도 이미 불안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사실 얼마 전까지도 올 4월, 5월 그때 역전세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얘기는 집을 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게 뻔하냐면 예전에도 나타났던 행동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막 밀려 올라와.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는 건 전혀 없어. 나한테 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생각해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내가 그러면 가장 최선을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 빨리 전세 구해야지로 가요. 빨리 집 사야지가 아니라 빨리 전세 구해야지. 전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행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 녹화하는 이 시점이 12월이니까 내년 한 4월에 결혼하기로 했어. 집 지금부터 구할까요? 아니면 4월쯤 돼서 구할까요? 빨리 구해야 된단 말이죠. 갑자기 늘어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이게 다 맞고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잘 관찰들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더더구나 이런 상황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이사철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내년 2, 3월과 그 다음에 보통 9, 10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점의 상황 전, 바로 직전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확실히 이때 매물이 없다? 이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전세 대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이죠.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전세란이 그 당시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쏟아지는 입주 물량을 투자자들이 샀잖아요. 이걸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사줘야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안 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뭐 하겠어요? 당연히 전세 놔야죠. 그래서 발생된 역전세란이거든요. 그럼 그 역전세란이 시장이 가면서 풀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풀려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은 그다음부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에 제가 그때 그 언급을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어떤 현상들이 보였냐면은요. 집값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세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량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세 난 거거든요. 그때 제가 본 게 물량의 감소 속도예요. 근데 물량이 감소하는 거. 고맙게도 프롭테크가 생기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미 감소의 속도가 좀 늘어나고 감소 물량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어요. 아, 이거는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전환되고 있구나. 근데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것들이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본 건데 이게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물량이 빠지면서 바뀌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떨어지면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요, 대체재가 있을 때예요. 근데 주택이라고 하는 게 대체재가 있냐고요. 결국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거잖아요. 텐트가 대체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쑥날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적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해줬다고요. 공급 줄어들고 있다. 착공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된다. 이러면 2, 3년 후에 전세 대란이 날 수도 있다. 2, 3년 후에 전세 대란은요, 그 직전에 전세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전세 감소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가 감소가 돼 있고 전세 물량이 안 보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순식간에 그리고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풍선 효과처럼 심리가 확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없던 전세 가수요까지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매번 그래왔고 제가 본 것만 큰 사이클 속에서 3번 봤거든요. 오늘 얘기했던 가장 많은 얘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이때가 물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졌던 때고요. 이미 그때부터 발생됐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2년, 2003년 이때도 전세 가격 폭등이었어요. IMF도 극복하기 전에 IMF 터졌으니 공급이 늘어났겠냐고요. 감소했을 거잖아요. 다 죽었는데 빌라라도 지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걸로 나타났던 거죠. 매번 그런 패턴은 비슷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주택시장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래요. 원래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의 그 어떤 공급과 실제 그 거주하는 그 과정에 시차가 발생을 해서 이 중간 단계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주로 전세난이죠. 지금 특정 지역의 특정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전국에 걸쳐서 살고 있고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죠.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진짜 입주 물량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 단계에서 전세 가격이 진짜 위축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잠실은 올라가고 어디는 그렇다 특정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특정 지역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입주 물량이 터진 곳이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외곽 지역이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또는 일자리로 출근하기 되게 어려운 지역이거나 가장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내 자기적으로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전세 가격 상승은요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비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왜? 결국에는 파도와 같아서 어떤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흐름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이 외곽이다. 완전 외곽이다. 그러면 어떤 외곽 지역은 전세 가격이 여전히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웃긴 소리인 거예요. 왜? 얘가 경기도 외곽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중심부 그러면 여러분들 출퇴근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기도 외곽부터 관심이 있겠느냐 서울의 중심부터 관심이 있겠느냐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비싸졌어 전세 가격이. 그러면 그 옆으로 가죠. 여기까지 가는데 당연히 시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차가 발생하는데 얘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적인 해석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퍼져나가고 더 무서운 거는요. 속도가 빨라요. 전세 가격이 퍼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규제라도 할 수 있죠. 아빠 매매가는 너 지역 안 돼 하고 규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전세 가격 전세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서민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규제할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을 우리가 전세 대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세 대란의
실제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못 느끼실 건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전세가 다 사라져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전세 대란이라고 봐요. 공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어디서 또 통계치수를 가져와요. 이것도 수능 문제 푸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정답 푸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질문하죠. 당신 같으면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주택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당신 같으면 저기 지금 30년 된 썩은 빌라 지금 냄새 나는 빌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새 집 살겠습니까? 새 집부터 가거든요. 그럼 여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곳이에요. 허수들을 제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내가 살아보거나 이 시장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허수까지 다 포함해버려요. 허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썩은 주택, 냄새나는 주택도요. 서울 중심가에 있으면 들어가긴 하겠죠. 외곽에 있는 허수주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댓글 다룰 내용까지도 미리 지금 선수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를 지난 20년 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지금 이 댓글이 만약 이런 게 달린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20년 전에도 그런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투자자로 바뀌더라. 그때는 더더구나 폭락에 관련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그랬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제가 투자하던 초보 시절에도 나와 있던 얘기예요. 제일 많은 레퍼토리가 일본 사례였었고 일본의 부동산 폭락은 뭐 우리나라는 뭐 10년 주기로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았는데 결국 그 논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을 도대체 누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뒤를 좀 잘 까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몇 번 봤는데 때가 되면 그 얘기를 반복하는 몇 분들이 계시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PF 대출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그때도 PF 가지고 또 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것처럼 떠들었는데 이번에도 떠들으신 분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에이, 그건 아니고요. PF 대출의 위기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PF 대출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 많이 댓글에서 까일 것 같긴 한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이번에만 있었겠어요? 과거에도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고 건설 업체가 융통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있었다고요. PF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치고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2010년, 11년까지 한번 딱 해서 검색해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100%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도 PF 대출 위기 때문에 2011년도로 기억해요. 정확히 연도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PF 대출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PF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요. 항상 자금을 융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건설사들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금 회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수해야 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말리게 되니까 발생되는 위기가 PF 대출 위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과연 이전 장에 있었던 대출이고 PF 대출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PF 대출 그러니까 무슨 금융위기인 줄 알아요. PF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는 그런 몇 가지 사건, PF 대출과 같은 몇 가지 사건과 사건이 맞물리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되고 그 자금 경색이 그 돈을 연결해주는 융통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경색까지 만들어서 시장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게 금융위기거든요. 즉 PF 대출이라고 하는 그 사태가 나중에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맞죠. 많은 폭락농자분들 그 다음에 때만 되면 금융위기 조장해서 조회수 올리시려는 분들께서 자꾸 그 얘기만 반복하는지 그분들 그렇게 해왔던 거 제가 20여 년간 계속 봐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에 막 자꾸 넘어가요. PF 대출 위기는 2010년도 전후에도 분명히 있었던 위기고 그것들이 금융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지금 정부가 알기 때문에 9.16 종합대책 이번에 나왔던 공급대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PF 대출 위기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터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뭐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고 시장이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솔직히 죄송한데 그렇게 사람들의 다른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후킹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부가 방법을 만들 때는요 어쨌든 싸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도 많은 얘기 중에서 언급이 됐지만 주택은요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거주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휩쓸리면서 어디 이동하기보다는 거주의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가져줘야 시장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주의 안정성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젊은 분들 2030 세대를 위한 그런 혜택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죠. 지금 금리가 뭐 5% 뭐 후반 뭐 전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훨씬 더 싸게 해준다. 남들보다 엄청난 혜택 준다는데 지금 3040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하는 분들은. 단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주거사다리를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거 있었잖아요.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역들에 가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고맙게도 싼 금리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되 그냥 대충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간다면야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봐야죠. 제가 아까 돈이 부족하게 되면 수준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조건이 뭐냐면 주력재와 비주력재의 문제라고 봐요. 주력재는 아파트고요. 비주력재는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이나 기타 빌라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럴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면 이왕이면 수요가 가장 많은 솔직히 여러분 속마음들도 이왕이면 돈 가격 올라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주력재와 주력재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주력재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가끔 가다가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젊은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장이 혼란한 시기에 또 가격이 또 많이 달라져 있고 막 복잡해져 있고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요 빌라에다가 인테리어 굉장히 이쁘게 해서 여러분들 후킹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은 구식 인테리어가 된다라는 것, 즉 나중에 바뀐다는 거죠. 근데 주력재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나중에 돼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주력재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3040 세대가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040 세대들이 어떻게 되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을 늘려서 나중에 은퇴할 때 굉장히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초기 단계 때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휩쓸리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첫 단추를 잘못 꿰서 나중에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매는 시기가 40, 50 또는 60이 되는 경우가 되게 주변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부동산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또는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나왔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를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쪽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자산 투자 시장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거주라고 하는 특별성이 부여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혹여라도 남들이 보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 시장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 과정이라고 조금 넉넉한 그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도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자산을 늘리고 본인의 이제 미래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꾸준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